나 이 부분 빵 터졌는데 장애투쟁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슬슬 나오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의원총회를 하면 일부 국회의원들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장애투쟁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장애투쟁으로 망했거든요. 그렇죠. 황교안이 막 광화문 늘상 나가고 청와대 근처까지 가고 정광훈이 무대 위에 올라가고 심지어는 국회까지 유린했던 상황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망했다는 게 정설인데 국회에서 103석 갖고 뭘 못 해보겠으니까 장애로 나가겠다 하는 거 이게 미래통합당이 합니다. 그러면은 미통당이 다시 불러내야 될 것 같은데요. 김문수하고 황교안을 불러내서 그쵸, 장애투쟁 전문가. 어. 지금 황교안 지금 좀 쉬고 있는데 뭐합니까? 황교안 이럴 때 나와서 또 삭발하고 날씨도 따뜻한데 그리고 요즘 분위기도 좋아요. 빗속에서 삭발하고 또 이렇게 가부좌 틀고 있으면 국민들 호응을 얻을 텐데. 여기 나경원이 소환돼야 되는 거 아니야? 할 일도 없을 텐데. 국회의원 오래 하면요 변호사 못해요. 그럼 나경원은 요즘에 서울시장 나오려고 준비 열심히 하고 있다던데 참 그 당도 참 딱하다는 게 내가 말했잖아 이 사람들아. 내가 최고의 정치 전문가야. 당신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가장 정확하게 혁신하는 방법은 당을 해체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의 목소리를 아예 1년 동안 안 내는 거야. 민주당이 지지고 볶든 뭐 삶아 먹든 구워 먹든 다 알아서 해. 당 해체시켜놓고 목소리 안 내고 민주당이 폭주를 하든 덕질을 하든 냅두는 겁니다. 그러다가 슬슬 명분을 모아가지고 전혀 다른 당명과 당 색깔로 나와서 메시지를 다르게 내는 게 맞지. 이제 국회 개원한 지 얼마나 됐다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켜켜이 묵혀있던 적폐에 관련된 법들 몇 개 통과시키니까 그것을 못 참아가지고 우리 장애로 갑시다 하면 땡큐지. 우리 입장에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요 니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103석밖에 안 준 거야라고 지금 당연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는 게 멈췄다고 합니다. 다시 반등하고 있다고 하는데 당장 장애로 나가는 순간 지지율 폭락할 거라고 저는 봐요. 저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작년에 실은 행위 때문에 4.15 총선에서 결국은 장애 집회를 통해서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정치 역정에서 정알못으로 대표되는 황교안이 이끌었던 장애투쟁의 쓸모없음, 헛된 짓거림을 통해서 얻은 교훈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못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지금 코로나 환경 때문에 예전처럼 큰 규모의 인력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새 결집이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 장애 모습의 힘이나 동력이나 진정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태극기 부대라는 게 거의 와야 됐어요. 그러니까 누구죠? 조원진이 사라짐으로써 태극기 부대는 거의 이제 유명무실화 됐습니다. 그리고 태극기 부대로 나가려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있으면 자식들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질병이 만약에 집단 감염된다 그러면 그 피해를 나중에 누가 보상하고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래서 이런 일련의 이유 때문에 지금 통합당 입장에서는 정말 사면 초가예요.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속수무책이고 어떤 논리적인 정책도 없고 밖에 나가자니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고 그래서 통합당은 정말 답답한 상황입니다. 아니 뭐 솔직히 작년 그러니까 이 총선 전에는 장애투쟁을 하든 뭘 하든 뭐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었잖아요. 국회 의석이 부족하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장애투쟁을 한다 그래도 우리는 오히려 조용한, 오히려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불협화음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조용한 국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적 분석을 하나 해보면요. 부동산 관련한 입법 오늘 그거 하나 통과됐거든요. 국회에서 30일 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게 찬성 187 이렇게 통과를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석 187 그러면 아마 미래통합당 쪽은 아예 안 들어왔을 거예요. 찬성 186 기권 1인 통과됐단 말이에요. 이게 명분적으로는 통과가 돼야 되는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뭐 오른다거나 또는 뭐 세입자를 보호해야 된다거나 하는 시대적 명분 정치의 명분이 있잖아요. 이게 예를 들면 예전에 그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했던 그런 법안들은 뭔가 국민을 탄압하는 뉘앙스의 법을 통과시키면 국민의 반대쪽에 역풍이 불잖아요. 근데 이런 건 통과시켜야 되는 명분을 갖고 있는 법들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놓고 반대를 해.
그러면 이게 민주당이 독재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미래통합당이 뭐 박해를 받는다고 할까요? 이 상황에 이 메시지를 이렇게 내면 미래통합당은 욕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주장하지만 20대나 21대나 달라지지 않는 게 이런 좋은 의도를 갖고 있는 법이라면 대승적으로 협조하겠다라고 하면 된다니까요. 그게 안 되면서 계속 내용은 상관없이 민주당이 76석으로 밀어붙이고 있어서 이게 독재라고 말하는 게 가장 바보 같은 짓인데 거기다가 한 발 더 나가가지고 장외투쟁 하겠다고 하면 국민들이 참으로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통합당이 국회 내에서 자기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안이 이런데 우리는 이러이런 안, 여론조사 해봤더니 우리 안이 국민들이 더 선호한다.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과감하게 협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 안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협조하겠다. 그리고 우리 정당은 앞으로 큰 틀에서 경제민주화로 나아갈, 토지공개념으로 나아갈 준비가 돼 있다. 그럼 국민들이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트레이드마크를 자신들이 좀 가져옴으로써 오히려 외연 확장시킬 수 있는데, 왜냐면 지금 그 경제 문제로 어쨌든 코로나 관련돼서 경제 문제로 집권 여당이 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오히려 발판 삼아서 자기들의 지지를 확대시킬 수 있는데 하는 짓은 정말 바보 같은, 우리 입장에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한 번도 대안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 부동산 관련해서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 사실은 실패했으면 좋겠다지. 그렇게 해서 이슈가 어느 정도 먹혔고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졌고 했는데 결국에 역풍이 부는 건 뭐예요? 주호영 23억, 박덕금 77억, 시세 차익. 그러니까 박덕금의 전 재산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최근 몇 년간 시세 차익으로 얻은 것만 주호영이 23억, 박덕금은 73억을 시세 차익으로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드러나면 미래통합당 자체가 이 부동산 법에 대해서는 그냥 기득권이고 적폐네라고는 인식밖에 남아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뭐 오늘 아까 보도를 보니까 여당의 부동산 질주, 살벌, 까칠했던 소신파들도 얼음, 이런 식의 보도를 내는 언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대의 명분이 있는 이 법률안 같은 경우는 막 통과시키면 국민들이 어떻게 느끼냐면 민주당이 독재한 애가 아니라 민주당 사이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포지셔닝을 제대로 하지를 못하는 거지. 내가 김종인이라면요. 주호영의 23억, 박덕금의 73억 시세 차익을 국민께 환원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황골탈퇴했다. 부동산으로 덕보는 정당 아니다. 강남에 집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 한 채만 냅두고 팔아라. 이런 식의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잖아요. 김종인이 최소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려면, 진짜 쇄신하려면 지금 다주택자들 국회의원들 다음 선거 때 공천 안 하겠다 이런 식의 메시지가 나와주는 게 맞죠. 그렇죠. 그거는 민주당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통합당, 정의당, 뭐 모든 제 정당들에게 다 해당하는 거고, 이렇게 국가의 녹을 먹는 거 아닙니까?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회가 뭐 두 번째, 세 번째 가면 서러울 정도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어요. 국회의원들에게. 그러면 그 안정적인 급여와 8명의 정직원, 그다음에 1명의 인턴, 이렇게 많은 인력의 보조도 받습니다. 국가에서. 그러면 나는 최소한 부동산 투기, 확대 재생산이 불가능한 특수한 그 재화인 토지에 대해서는, 이 주택에 대해서는 내가 이득 보지 않겠다는 선언 정도 해야 되는데, 내가 부동산으로 돈 번 건 당연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그 지난번에 부동산 3법을 처리하면서 가진 이득에 대해서는 그냥 가만히 있었던 이득이 생기더라.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그 입법에 참여했던 겁니다. 예. 그걸 통해서 그러면 그 부는 누구로부터 간 거냐? 결국 서민들의 돈을 빨아가는 거죠. 그렇죠. 게임에서 미래 세대 돈을 미리 뺏어가는 것이기도 하고. 23억 주호영 씨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한 말 중에 일부예요. 우리 서민들은 열심히 벌어서 내 집 한 채 장만하는 것이 평생의 꿈인데 집값은 급등하고 대출은 막아놓으니 이생진망이라고 절규하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참 다른 나라 사시는 분이세요. 보면은 너 같은 사람들 때문에 서민들이 집 장만하는 꿈이 날아가고 있잖아요. 대책 없이 올려버리고 지는 한 몇 년 만에 23억을 버는데 일반 국민들이 있잖아요. 월급쟁이들 은행 대출 끼고 사면서 지금 이것도 거짓말이죠.
생애 첫 주택 구입하시는 분들한테는 문재인 정부가 대출 얼마든지 열어놓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자신들은 돈을 벌어가면서 사실은 집값 올라라 하고 있는 지들이 서민들을 갖다 쓰면서 국회 연설합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그 강남이나 송파 지역이 이 계급 투표하는 걸 한편으로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자신들이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급 투표를 하는데 다른 지역에서 그 부동산 자산으로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통합당을 지지하는 것 저는 바보 같은 짓이라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신 국회의원 중에 그 김은혜가 네. 제가 알기로는 재산이 한 16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MBC 있거든요. 앵커 출신. 네. 아. 근데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회에서 하면서 그 집 없는 서민들이 내가 평생 집 한 칸 마련하기 위한 노력에 정부는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어쩌고 저쩌다. 그 사람의 재산이나 그 사람의 부의 형성 과정을 아는 사람들은 김은혜가 그런 얘기할 때 과감하게 욕하고 돌을 던져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요. 지금 다음 달부터는 증여세하고 취득세가 오른답니다. 내년부터는 종부세, 양도세가 오른다는데 지금 그거 있잖아요. 지난 10년이라고 하면 문재인 정부도 3년도 포함되어 있지만 대략 이명박, 박근혜 기간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다 아시겠지만 이 종부세라고 하는 것이 그 10년 동안 110만 원 정도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그게 막 시행될 때도 사실 관련 없는 서민들이 조중동에 선동에 놀아나가지고 세금 폭탄이라고 했다가 노무현 정부 지지 뺐던 바로 그 시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종부세가 110만 원대에 완화됐다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일부 민주진보 쪽에서 이런 주장은 있어요. 종부세라든지 이 부자 감세한 부분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 말기 때까지만으로 복원하면 훨씬 좋아진다는 건데 사실 증세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정치하는 입장에서 보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어찌됐건 부자들 감세해주고 종부세 완화시켜줬던 세력들이 지금에 와서는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건 온당치 않다 이런 거죠. 이번에 뭐 710 부동산 대책인가요? 저는 대단히 싫은 강력한 부동산 정책입니다. 네. 그 실효성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 제가 몇 번 소개했던 싱가포르의 그 부동산 정책의 많은 모델을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부동산 정책 세금으로 환수한 정책은 아직 실효되지 않아서 그렇지 효과를 발휘하지 않아서 그렇지 굉장히 센 것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분 중에 큰 게 우리는 왜 그럼 노무현 대통령의 종부세 정책이 실패했었냐 여러 정책이 실패했었냐 저는 노무현 대통령 집권 말기에 우리 진영의 분열이 너무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이미 대통령 3년차 4년차쯤에는 야당이 거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차기 박근혜가 되든 이명박이 되든 그들이 주도하는 정책이 결국은 미래 정책이 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부동산 광풍에 또 휩쓸렸던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연속 집권을 못하게 된다. 그럴 경우에는 가장 먼저 공무원들 그리고 이런 투기 세력들이 최대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부동산을 통한 아니면 다른 그 복지부동을 통해서 정권을 엿먹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작은 차이 때문에 분열할 필요 없이 차기 정권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하는 개혁 조치에 대해서 불만이 있더라도 지지를 처리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 맞습니다. 내부에서. 그러니까 소신도 중요한데요. 이 민주진보가 갖는 그 특수성이나 특이성이 있잖아요. 비판하지 않으면 마치 자신을 좀비라고 생각하는 부류들이 잘못 나가면 너무 나가면 진중권처럼 되는 거예요. 그 자기가 말이 맞았음을 증빙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면 보수 세력보다 훨씬 더 세게 이 진영을 비판하면서 결국엔 자기 존재감은 확대될지 모르겠는데 결국엔 그것이 실패의 요인으로 돌아가더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러니까 미진할 수 있죠. 지금 부동산 대책 등이 오히려 세게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미진할 수는 있는데 뭐 제가 생각했을 땐 그렇습니다. 부족하더라도 똘똘 뭉쳐서 나가서 합심해서 나가면 그렇죠. 개혁이 한 발짝은 나가는데 개혁이 미진하다고 해서 뒤에서 발목 잡는 형태로 같은 징에 발목을 잡아버리면 한 발짝도 못 나가고 그걸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마 노무현 대통령 때 비슷한 모습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그 마지막에도 물론 김대중
정부 주변에 인사들의 부정부패가 언론에 많이 노출돼서 지나치게 과도하게 공격받은 예가 있고요. 노무현 정부에서도 그 이라크 파병에 관련된 문제. 제가 이제 그 변명을 좀 하면 이라크 파병은 불가피한 겁니다. 한국적 현실에서는. 그리고 한미 FTA에 관련돼서 우리 내부에 분열이 또 있었어요. 노동정책에 대한 분열도 있었고. 근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 우리 내부의 분열이 너무 과도하지 않았었나. 그래서 그 대통령을 거의 식물 대통령인 채로 우리가 1년 이상을 유지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우리 진영의 그 반성보다는 저는 학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학습 효과가 없으면 깨시민이 아닌 거지. 그렇죠.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불만을 도드라지게 표현하면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 그런 거잖아요. 그 작은 불만 하나 때문에 문재인을 포기한다 이런 식의 뉘앙스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은 개혁을 원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관종인 거죠. 그러니까 지지철에 뭐 민주당 지지철에 그렇지. 그러니까 아직 개원도 안 했는데 민주당 뭐 하냐 지지철에 뭐 이런 얘기 했던 그런 주장의 진정성은 알지만 그게 갖는 파급 효과는 실은 그럼 민주당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그게 위해가 되는지에 대해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정치 바라보는 분들이 저는 그런 생각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부동산 문제네 박원순 시장 문제네 해가지고 지지율이 쭉쭉 빠지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불안감을 가져. 이게 정권 재창출할까? 근데 지금 뭐 이번 주 보니까 문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반등하더만요. 그런 거랑 연관이 있다고 봐요. 민주당이 국회에서 잘해 막 통과시키고 국민들은 사실 그걸 바라는 거고요. 대한민국 국민 100%한테 지지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신천지 교도 같은 세뇌되어 있는 사람들이 굉장한 퍼센테이지로 있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51%한테만 지지받는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충분히 저는 개혁 끌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저기 표 다 얻으려고 하다가 결국에 망하는 거예요. 확실한 자기 포지션 갖고 그냥 나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정책이라는 게 뭐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있을 수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그때랑 지금은 계속 달라지는 결국엔 이제 이 항상 뭐 분열이든 뭐 내부 싸움이든 뭐든 이 부추기는 게 언론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뭐 하나 먹잇감 잡으면 그걸로 계속 물고 늘어지고 좋은 거는 계속 덮어버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깨시민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또 앞에서도 여러 번 말했지만 좀 이제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많이 활성화가 됐다. 그래서 흔들림도 잠깐 그 예를 들어서 뭐 한 길면 한 달, 뭐 짧으면 한 1, 2주 정도 흔들림이 있지만 다시 반등하는 것은 그러한 힘들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요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데 그 통계를 제가 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수도권은 자가주택 보급률이 50%가 안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 전체로 따졌을 때 주택 보급률이 이미 110이 넘었거든요. 그러면은 국민 100명 중에 열채라는 그 잉여의 주택이 있는데 왜 그럼 나는 내가 수도권에 생활하는데 집이 없느냐? 이거는 가수요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집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 서민에 대한 착취 구조로 그 집을 통해서 자신의 재산을 증식하고 도구로서 이용하는 겁니다. 집 없는 사람들을. 그럼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게 집을 다주택 소유한 사람들에 대해서 적절히 과세해서 그 세금을 통해서 부를 재분배하는 것, 그리고 가수요를 없애고 실수요자에게 집을 돌려주고자 하는 것, 이 정책에 대해서 대통령의 의지를 봐야지 현상으로서 내가 지금 집을 살 수 없다라는 구조 때문에 지금 정부에 대해서 반기를 든다? 자기 스스로 발등 찍는 겁니다, 이건. 네. 자, 알겠습니다. 민주당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일단 드리고 싶고요.